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남자가 자신이 구축한 모든 것을 운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탐욕에 의해 잃었을 때, 평화로운 피난처, 요양원에서 준호는 약속된 보살핌이 차가운 버림과 충돌하는 곳에서 버려진 채 남겨진 혹독한 현실을 마주한다. 탐욕과 돈에 대한 절박함에 이끌린 유일한 아들에 의해 예롭고 잊혀진 채로 그는 가족과 충성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다. 이 요양원의 조용한 복도마다 헌신한 삶 이후 버려진 이들의 두려움과 불안이 메아리친다. 이제 준호는 그의 새로운 현실의 그림자를 헤쳐나가며 눈을 감은 듯한 세상에서 정의와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한 남자의 숙제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찾아 나서는 여정에 함께 하세요. 여기서 희망은 잃어버린 따뜻한 집만큼이나 멀게 느껴집니다. 향긋한 제스민 차의 향이 작은 방을 채우고 약품의 냄새와 섞였다. 준호는 50년간의 동반자 해숙의 연약한 손을 잡고 있었으며 그녀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물어가는 태양의 황금빛 광선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어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더했다. 준호의 마음속에는 추억이 넘쳐났다. 그들이 서울의 봄 축제에서 처음 만난 날, 벚꽃이 만발한 아래에서 그녀에게 청혼했을 때 해숙의 눈동자가 어떻게 빛났는지, 그들의 아들 민호가 태어난 날. 각각의 추억은 그가 힘을 주어 붙잡았던 보물이었다.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까 두려워하면서. 해숙이 눈을 떴고 약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얼굴을 밝혔다. 준호.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우리 40주년 기념일에 춤췄던 거 기억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녀가 웃으면서 그가 그녀를 돌렸던 방식, 그녀의 좋아하는 향수 냄새, 그녀를 팔에 안았을 때의 느낌, 안전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 날들은 지나갔고 그 이전보다 더 소중했다. 준호와 해숙은 그들이 좋아하는 추억을 되새기며 옛날 농담에 웃고 함께할 수 없을 미래에 대한 불가능한 약속을 했다. 어느 아침 해가 떠오르며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일 때 해숙은 놀랍도록 강한 힘으로 준호의 손을 잡았다. 내 사랑,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몇 주 동안 보지 못한 강렬함으로 빛났다. 약속해줘. 계속 살아갈 거라고. 내가 여기 없어도 기쁨을 찾을 거라고. 준호는 항의하고 싶었다. 그녀 없이는 기쁨이란 없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그를 잠재웠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일 뿐 목구멍에 걸린 말을 내뱉을 수 없었다. 몇 시간 후 해숙이 마지막으로 가볍게 숨을 쉬고 떠났다. 반세기 동안 사랑으로 채워졌던 방은 이제 텅 비고 차가워 보였다. 준호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여전히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그녀가 떠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어진 날들은 장례식 절차, 조문 방문, 그리고 기머거리처럼 조용한 날들로 흐려졌다. 준호는 한때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했던 집을 헤매었다. 그 집은 이제 그를 매 순간 괴롭히는 추억의 박물관이 되었다. 밤에는 이제 너무 커 보이는 침대에 누워 해숙이 누워있던 곳을 바라보며 잠을 청했다. 억눌린 침묵은 오직 벽시계의 똑딱거림만이 깨뜨렸다. 행복했던 날들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시간을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상기였다. 해숙에게 한 약속이 준호의 마음에 메아리 쳤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해숙의 눈을 마지막으로 감은 순간 세상의 모든 색깔을 잃어버린 것처럼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준호에게 날들은 끝없이 외롭게 이어졌다. 한때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였던 집은 이제 너무도 크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친숙했던 소리들, 차 컵의 청량한 소리, 해숙의 부드러운 웃음소리, 은 압도적인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이 취약한 상태에서 한솔과 지혜가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들의 방문이 진정으로 걱정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다. 한솔은 지혜가 만든 음식을 가지고 오고, 지혜는 집안을 정리하며 친절하게 모든 것을 깔끔하게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점차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부부 사이에 오고 가는 시선, 그가 방에 들어설 때 갑자기 멈추는 속삭임을 눈치챘다. 특히 지혜는 항상 관찰하고 있었는데 준호의 모든 움직임을 비판적인 눈으로 평가했다. 어느 오후, 준호가 피로로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열려고 애쓰고 있을 때 지혜는 그 기회를 이용했다. 아버지, 그녀가 너무도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일들에 도움을 받는 게 어떻겠어요? 혼자 계시는 거 너무 걱정돼요. 준호는 짜증이 났다. 난 괜찮아. 그가 의도치 않게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난 스스로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지혜의 걱정에 휘둘린 한솔은 아버지가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깨진 접시, 잊혀진 청구서 같은 사소한 사건들이 부풀려지고 걱정스러운 속삭임으로 논해대었다. 준호는 점점 더 공지에 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괜찮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해숙 없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은 그의 목구멍에서 막혔다. 예로움과 고통의 무게에 의해 질식되었다. 결정적인 일격은 비 오는 아침에 왔다. 준호는 해숙의 추억에 사로잡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지친 그는 정원의 계단에서 실수로 넘어지며 이마를 살짝 베었다. 한솔과 지혜는 그가 주방에 앉아 상처를 감싼 천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한솔의 눈에는 진정한 공포가 담겨 있었지만 지혜의 눈빛에는 승리와 가식적인 걱정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준호는 느꼈다.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한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뭔가 해야 해요. 다음 몇 주는 의사 방문과 심리평가로 가득 찼다. 준호는 자신의 일상, 정신건강, 자기관리 능력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각 대답은 예고되었고 망설임은 세태의 징후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준호는 차가운 사무실에서 앉아 판사가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을 들었다. 그의 삶, 집, 재정의 통제권은 모두 한솔과 지혜에게 넘어갔다. 법정을 나서면서 준호는 지혜의 눈에서 만족의 빛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신뢰까지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울의 거리를 지나 모든 것을 알고 사랑했던 곳에서 멀어지는 차 안에서 준호는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건물과 나무들이 작별을 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가슴은 무거운 나부로 가득 찼고 그의 상황이 마침내 실감났다. 평화로운 피난처 요양원이 지평선에 나타났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건물은 준호의 눈에 차갑고 비인격적으로 보였다. 입구의 표지판은 최고의 나이를 위한 평화와 편안함을 약속했지만 그에게는 감옥의 선고처럼 느껴졌다. 한솔과 지혜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인위적으로 쾌활하게 메아리 쳤다. 연습된 미소를 지은 리셉션 직원이 그들을 맞이해 서류를 건네주고 요양원의 규칙을 설명했다. 준호는 정말로 듣지 못했다. 그의 눈은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노인들을 주목했다. 어떤 이들은 휠체어에 앉아 있고 어떤 이들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방은 작지만 깨끗했다. 싱글 침대, 옷장, 책상이 모두 중성적인 색조로 꾸며져 있었다. 지혜가 그가 가져올 수 있었던 작은 짐을 풀면서 그곳에서 곧집처럼 느낄 거라며 쾌활하게 말했다. 준호는 침대 가에 앉아 몸과 마음이 지치고 늙었다고 느꼈다. 백색의 벽들은 그를 질식시키는 듯이 답답했다. 이곳이 어떻게 집이 될 수 있을까? 해숙과 함께 쌓은 모든 추억에서 멀어진 채 어떻게 여기에서 살 수 있을까? 이어지는 날들은 일상과 규칙의 연속이었다. 아침 7시에 아침 식사, 오전 중 활동, 정오의 점심, 오후의 휴식, 6시에 저녁 식사. 모든 순간이 시간에 맞춰져 있고 모든 행동이 감독을 받았다. 준호는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가장 간단한 결정조차 스스로 내릴 수 없었다. 일부 직원들은 친절했다. 수민이라는 간호사는 항상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을 건넸다. 그녀는 준호의 젊은 시절의 해숙을 떠올리게 했다.
생기 있고 연민이 가득했다. 다른 거주자들도 대화를 시도했고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박성호라는 전직 교사는 항상 시집을 들고 다녔고 김미숙이라는 여성은 정원에서 몇 시간 동안 뜨개질을 했다. 하지만 준호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여전히 자신의 상실과 배신의 세계에 갇혀 연결을 맺을 수 없었다. 밤에는 낯선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불빛이 빛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집, 이제 비어있는 그 집, 자신의 동네의 친숙한 거리, 아마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할 이웃들을 생각했다. 그의 얼굴을 타고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혜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대답은 침묵뿐이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가끔 다른 거주자의 신음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다. 준호는 눈을 감고 어떻게든 다시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단지 악몽이었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가 다시 눈을 뜨면 혜숙이 그의 곁에 있기를, 모든 것이 그저 악몽이었다고.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그는 이것이 그의 새로운 현실임을 알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든 이 새로운 현실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간이 지나가고 가을이 서울의 겨울로 바뀌었다. 평화로운 피난처 요양원에서는 무자비한 일상이 계속되었고 날들은 회색의 단조로움에 묻혀 서로에게 녹아들었다. 준호는 무기력한 상태로 나를 보내며 제한된 활동에 기계적으로 참여했지만 정말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한겨울의 추운 아침, 요양원의 이사장인 이사장님이 아침 식사 도중 겨울철 한복축제를 개최하여 동지를 축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녀의 활기찬 목소리가 식당을 울렸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전통을 되살리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호는 자신의 수프 그릇에서 눈을 거에 들지 않았고 이사장님의 열정이 멀고 무관해 보였다. 이제 혜숙이 곁에 없이 축제와 기념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 후 며칠 동안 평화로운 피난처 요양원은 축제 준비로 분주해졌다. 직원들은 복도에 다채로운 등롱과 비단 리본을 달았다. 전통 음식의 향기가 공기를 채우기 시작했고 준호에게는 과거의 축제에서의 추억이 저절로 떠올랐다. 어느 오후 준호가 겨울 정원에서 자리를 잡고 조용히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항상 시집을 들고 다니는 박성호가 다가왔다. 준호 씨, 성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축제에 참여하실 건가요? 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눈 덮인 풍경을 계속 바라보았다. 참여할 이유를 못 느끼겠어요. 그가 낮고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성호는 그의 옆에 앉으며 책을 펼쳤다. 이해해요. 그가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 이 시에서처럼 전통은 과거와 현재, 떠난 이들과 남아있는 이들 사이의 다리와도 같아요. 특히 이런 때일수록. 성호의 말이 준호의 가슴 깊은 곳에 와닿았다. 그는 혜숙이 전통 축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녀의 눈이 한복을 입을 때마다 어떻게 빛났는지, 민호에게 오래된 풍습을 가르치려고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떠올렸다. 어쩌면 준호가 중얼거렸다. 자신에게 더 말하는 듯했다. 나도 가볼게요. 축제의 아침, 준호는 처음으로 그의 방의 작은 옷장을 열고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이 든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익숙한 천의 냄새가 감정의 파도를 일으켰다. 한복을 입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다. 옷감의 모든 접힘, 묶은 매듭 하나하나가 추억을 가져왔다. 준호는 거울을 보며 더 이상 나이 들고 지친 남자가 아니라 한때 희망에 찼던 젊은이의 모습을 봤다. 방을 나서며 준호는 다른 거주자와 직원들의 놀란 눈길을 받았다. 수민 간호사가 그를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준호 씨, 정말 멋지세요. 한복이 정말 아름답네요. 오랜만에 준호의 볼에 열기가 돌고 가슴에 작은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축제가 열리는 대강당으로 걸어가며 예상치 못한 기대감을 느꼈다. 축제가 시작되고 준호에게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추억, 고통, 그리고 아마도 치유의 여정이었다.
평화로운 피난처 요양원의 대강당은 변모되었다. 천장에서는 다채로운 등롱이 매달려 있어 부드러운 빛으로 거의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김치, 불고기, 떡국과 같은 전통 음식의 향기가 공간을 채워 오랫동안 묻혀있던 추억을 되살려냈다. 준호는 자신의 결혼식 한복을 입고 강당에 들어섰고 그의 모습이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마치 두 세계 사이에서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헌재와 따뜻했던 과거 사이에서 주변의 한복들의 생생한 색상이 그의 삶을 지배해왔던 수개월의 회색과 강렬하게 대비되었다. 전통 음악이 배경에서 부드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가야금, 한국의 현악기 소리가 잠시 준호의 눈을 감게 만들었다. 갑자기 그는 더 이상 평화로운 피난처 요양원에 있지 않았다. 그는 50년 전 자신의 결혼식 날로 돌아갔다. 그는 해숙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붉은색과 금색의 한복을 입고 빛나는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다. 벚꽃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지고 친구와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이 너무 생생해서 준호는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준호 씨. 수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현재로 돌아오게 했다. 괜찮으세요? 준호는 눈을 떴고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네, 그가 중얼거렸다. 그냥 추억에 잠겼어. 축제가 그의 주변에서 계속됨에 따라 준호는 점점 더 깊이 자신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축제의 모든 세부사항, 떡국의 맛, 전통 노래의 소리, 색색의 비단이 빛나는 광채가 그를 해숙과의 삶의 다른 순간들로 이끌었다. 그는 처음으로 해숙과 함께 보낸 설날을 회상했다. 해숙은 그의 가족을 위해 전통 음식을 준비하면서 긴장했었다. 민호가 아직 어릴 때 그의 첫 정중한 인사를 작은 한복을 입고 행했을 때 해숙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추억은 강물처럼 흘렀다. 달콤했던 순간들, 씁쓸했던 순간들도 함께 흘렀다. 준호는 또한 어려웠던 순간들을 다시 경험했다. 돈 걱정으로 밤을 지새운 밤들, 민호의 교육에 대해 다퉜던 날들, 해숙이 처음 아프기 시작했던 불안한 주들. 이 모든 추억 속에서 특히 하나의 장면이 두드러졌다. 몇 년 전 가을 오후였다. 대학을 막 졸업한 민호가 집에 돌아와서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 어머니, 민호가 그의 목소리에 흥분을 담아 말했다. 부산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요. 큰 기회인데. 그때 준호는 자신이 느꼈던 자부심과 불안을 회상했다. 아들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과 그로 인해 생길 거리감에 대한 불안이었다. 가거라, 아들아. 해숙이 눈물을 참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꿈이 중요해. 우리는 괜찮을 거야. 준호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지금 그 순간을 다시 생각하며 그 결정이 결국 자신의 현재 상황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었는지 궁금해했다. 그 기억이 흐려지면서 준호는 다시 축제의 강당으로 돌아왔다. 주변에서 계속되는 축제 속에서 그는 달라진 느낌을 받았다. 기억들은 아픔을 가져왔지만 뭔가를 되찾았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겪고 극복한 모든 것에 대한 감각이었다. 평화로운 피난처 요양원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준호는 고통과 체념 이상의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부인할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결심의 불꽃이었다. 다른 거주자들이 춤추고 웃는 것을 보며 준호는 자신과 해숙의 기억에 조용히 약속했다.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그는 자신의 삶과 존엄성을 되찾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축제는 계속되었고 그와 함께 준호에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한복 축제가 끝난 후 몇 주 동안 준호에게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그날 밤 느꼈던 결의의 불씨가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 불씨는 축제가 불러일으킨 추억들에 의해 자극받았다. 그는 주변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거주자들의 상황에도 주목했다. 어느 오후 평화로운 피난처
요양원의 복도를 걷던 준호는 회의실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곧바로 아들 한솔의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본능적으로 그는 살짝 열린 문 쪽으로 다가갔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가요? 한솔의 목소리는 망설임과 거의 죄책감이 묻어나왔다. 집을 판다는 건 큰 결정인데요. 준호의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했다. 집을 판다고? 그와 해숙이 함께 지었던 집, 민호를 키웠던 집, 각 구석구석에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는 그 집을? 한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거의 초조했다. 아버님은 여기서 잘 보살핌 받고 계세요. 집은 비어있고 그대로 두는 건 낭비예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봐요. 그 돈으로. 준호는 발밑에서 땅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벽에 기대어 버티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갑자기 너무 약해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그는 귀에 울리는 소음을 통해 거의 듣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추억이 아닌 그가 목격하지 못한 장면들이 밀려왔다. 지혜가 한솔의 귀에 준호가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다고 예심을 퍼뜨리는 모습. 재정에 대한 비밀스러운 대화들, 준호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에 대한 대화들, 그의 뒤에서 결정되고 있는 계획들, 그의 동의나 지식 없이 그의 삶이 결정되고 있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문에서 물러났고 그의 세상은 빙글빙글 돌았다. 그는 근처의 벤치를 찾아 앉았고 숨을 헐떡이며 격렬하게 숨을 쉬었다. 그의 상황의 현실이 그를 강타했다. 그는 여기에 자신을 위해 있지 않았다. 그는 편리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다. 그 순간 조용한 복도에 홀로 앉아있던 준호는 감정의 독한 혼합을 느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상으로 그는 내부에서 거세게 자라나는 결연한 의지를 느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게임에서 버려지는 한 조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삶, 그의 추억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준호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해숙의 사진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사랑하는 아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준호는 조용히 다짐했다. 해숙아, 그는 감정에 벅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위해서 싸울 거야. 이후의 며칠 동안 준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에 깊게 관찰하고 모든 것을 문서화하며 다른 거주자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맹을 찾았다. 어느 날 밤, 자신의 방에 앉아 준호는 노트를 펼치고 쓰기 시작했다. 해숙과의 삶에 대해, 함께 꿈꾸었던 꿈들에 대해 썼다. 한솔에 대한 사랑과 그로 인한 배신의 고통에 대해서도 썼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는 결심에 대해서도 썼다. 글을 쓰면서 준호는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자신을 휘감았던 우울과 체념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앞으로의 길이 어렵겠지만 준호는 장애물과 애심, 아마도 더 많은 배신을 마주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안식처로 피신처에서 처음으로 미래를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로 바라보았다. 그의 존엄성, 자율성, 그리고 삶을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앞으로의 날들이 준호의 충격적인 발견으로 인해 그의 행동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안식처로 피신처의 직원들은 한때 조용하고 체념하던 남자가 이제 갱신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걷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눈은 예리하게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준호는 이제 노인들의 권리와 자율성에 대해 미묘하게 토론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독서, 그룹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성호와 함께 할 기회를 이용했다. 어느 날 그러한 세션 중에 준호는 노인 복지 활동에 가끔 참여하는 복지관의 심리학자 민 박사를 만났다.
민 박사의 동정적이고 주의 깊은 태도의 준호는 그가 동맹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간단한 대화 끝에 준호는 드디어 민 박사와의 개인 상담을 위해 용기를 내어 약속을 잡았다. 상담 날, 준호는 심리학자의 따뜻한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 박사님, 준호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제 상황을 이해하고 어쩌면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어진 몇 분 동안 준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혜의 조작, 한솔의 배신, 집을 팔 계획, 노인 복지관에 입소한 진짜 이유에 대한 그의 의심. 민 박사는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의 얼굴은 전문적인 우려로 가득했다. 준호 씨, 민 박사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이 설명한 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노인 학대와 재정적 조작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준호는 자신의 의심이 전문가에 의해 확인되자 안도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 박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선 모든 것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당신이 들은 모든 대화, 관찰한 모든 것, 그 다음에는 기아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옵션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민 박사의 말은 준호에게 희망의 불씨를 밝혔다. 안식처로 피신처에 온 이래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동맹자를 가졌다고 느꼈다. 그를 단순한 환자나 부담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사람을. 이후의 날들은 준호와 민 박사가 함께 그의 경험을 문서화하고 옵션을 탐색하는 데에 부지런히 보냈다. 심리학자는 또한 준호가 나타나는 복잡한 감정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배신에 대한 분노, 신뢰의 상실에 대한 슬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느 오후, 그들이 메모를 검토하던 중, 민 박사는 존경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 씨, 다가올 일을 준비하셨나요? 가족과 맞서고 아마도 법적 과정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갑 속 혜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그는 결연한 목소리로 답했다. 쉽지 않겠지만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혜수를 위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 박사는 승인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합시다. 대결의 날이 준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다. 민 박사의 도움으로 그는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준비했다. 문서는 정리되었고 다른 거주자들의 증언도 수집되었으며 안식처로 피신처의 동정적인 일부 직원들도 그의 원인을 지지하기로 동의했다. 준호는 한솔이 방문하기를 요청했고 중요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아들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기꺼이 동의했다. 만남의 날 아침, 준호는 정성껏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혜수가 항상 그의 모습을 보고 멋있다고 말하던 정장을 선택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나이든 그 모습뿐만 아니라 항상 강인하고 헌신적인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도 보였다. 한솔은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지혜도 함께였다. 준호는 민 박사가 이번 만남을 위해 예약한 개인 방문실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심리학자도 준호의 요청으로 지지와 증언을 위해 자리했다. 아버지, 한솔이 시작하며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말을 멈추었다. 괜찮으세요? 달라 보이시는데.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용기를 모으며. 한솔, 지혜, 우리가 논의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분들 동안 준호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들은 대화, 집을 팔 계획, 배신과 조작을 느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을 할수록 처음에는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다. 한솔은 창백해지며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고 지혜는 무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놀람과 계산이 섞인 눈빛을 감출 수 없었다. 아버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솔이 더듬거리며 눈물이 글썽해졌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한 최선. 준호가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집, 혜수와의 추억에서 날 멀어지게 하고 내가 내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대하다니. 지혜가 개입하려 했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다. 준호 씨,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은 당신의 복지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입을 다물지 않았다. 그는 모은 증거와 다른 거주자들의 증언, 직원들의 관찰을 내놓았다. 각각의 폭로의 한솔은 의자에 더 깊이 가라앉았고, 지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점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돌봤습니다. 준호가 계속했다. 감정에 벅찬 목소리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죠? 내가 너희에게 신뢰를 보낸 그 신뢰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었나요? 그 후의 침묵은 기를 찌르는 듯 했다. 한솔은 이제 공개적으로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혜는 처음으로 말을 잃은 듯 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켰던 민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한솔 씨, 지혜 씨, 여러분의 행동은 심각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준호 씨는 법적 구제를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준호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충돌하는 감정들로 어지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그의 집과 삶에서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솔이 어렸을 때의 그 사랑을 공유한 기억, 화해를 갈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준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한솔과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했습니다. 시도해 볼 거예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언제나 가족의 힘을 믿었던 어머니의 기억을 위해서요. 그 순간 공기 중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안전한 용서나 일어난 일들을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의 비옥한 토양에 심어진 희망의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한솔과 지혜가 정기적인 방문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떠난 후 준호는 다시 그의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사진 앨범을 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결혼식, 한솔의 탄생, 함께 보낸 생일과 휴일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채워질 새로운 페이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화해의 페이지, 새로운 시작의 페이지, 배운 교훈과 강화된 유대의 페이지들이요. 준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도전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역경을 통해 얻은 지혜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사랑으로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 아직 쓰여질 멋진 장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들었다면 지혜의 말씀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준호의 여정은 삶이 그 가장 어두운 순간들마저도 구속과 새로움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 정신의 회복력과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힘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이나 상황에 상관없이요. 지혜의 말씀 채널에서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삶, 사랑, 인간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채널을 친구들과 가족과 공유하세요. 함께 나이 들므로 오는 지혜와 각 인생 이야기가 제공하는 교훈들을 소중히 여기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 박사의 말에 한솔은 갑자기 일어나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약했습니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준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통과 사랑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그의 일부는 한솔을 껴안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한솔,
준호가 마침내 피곤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화는 계속되어 법적인 단계와 함께 진행될 것을 논의했다. 준호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지만 그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 그 순간 준호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는 귀중한 것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목소리, 존엄성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자신의 조건에 따라 살겠다는 결심. 대결 이후의 날들은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준호는 민 박사의 끊임없는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자율성과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민 박사가 추천한 노인 권리 전문 변호사가 결연한 의지로 사건을 맡았습니다. 변호사 이재성의 사무실은 준호에게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문서, 증언, 증거들이 모든 표면을 덮었습니다. 준호는 몇 시간 동안 모든 세부 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했으며 그의 날카로운 정신은 어떠한 무능력함도 부인했습니다. 첫 법정 청문회는 준호에게 초현실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최고의 정장을 입고 자신감을 가지고 법정에 들어선 그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의 다른 편에서는 언제보다 작아 보이고 창백한 한솔과 강제된 침착함의 표정을 짓고 있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는 통찰력 있는 눈으로 준호의 변호사가 사건을 제시하는 동안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증거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대화 기록, 라르 레퓨지오 트랑킬로의 직원들의 증언, 준호의 무능력을 반박하는 의료 평가 등이 있었습니다. 판사님, 이재성 변호사가 열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것은 노인 학대와 재정적 조작의 명백한 사례입니다. 강준호 씨는 허위 주장과 외심스러운 동기에 기반하여 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박탈당했습니다. 한솔과 지혜의 변호인들은 모든 조치가 준호의 복지를 고려하여 최선의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증거 앞에서 그들의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준호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그가 증언을 하러 불렸을 때였습니다. 판사를 직접 바라보며 그는 지지자들마저 놀라게 할 정도로 명확하고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준호가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집을 짓고 가족을 꾸리고 내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데 보냈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제 방식대로 살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배신의 고통, 무능력하게 취급당한 굴욕, 그리고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결심을 설명했습니다. 청문회는 몇 주간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계시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 박사, 이재성 변호사, 그리고 라르 레퓨지오 트랑킬로의 다른 거주자들, 옛 이웃들, 심지어는 그의 편을 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몇몇 시설 직원들의 지지 속에서 굳건히 버텼습니다. 마침내 영원과 같은 시간이 지난 후 판사가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법정은 기대로 가득 찬 무거운 침묵이 맴돌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신중히 검토한 후 판사가 시작했습니다. 이 법정은 강준호 씨가 즉시 완전한 법적 자율성을 회복해야 하며 이전에 이전된 모든 자산과 재산이 그의 통제하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방안은 찬성의 속삭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주름진 얼굴에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의 정의와 존엄을 위한 싸움이 인정받았습니다. 판결의 전체적인 함의가 논의되는 동안 준호는 한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부끄러움과 안도에 혼합된 모습이었습니다. 관계를 재건하는 긴 여정이 앞에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법원을 떠나면서 단순히 법적으로 복원된 남자가 아니라 전국의 노인들을 위한 저항과 존엄의 상징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싸움은 끝났지만 노인들의 존엄과 존중을 위한 더 큰 전쟁은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준호의 거실을 밝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과 세심하게 배치된 물건들이 한평생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 한솔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던 그의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 이후 몇 주가 지났고 준호는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의 생활에 다시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각 방은 해숙의 달콤하고 씁쓸한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모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웃고 때때로 울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문이 울리는 소리에 그의 생각이 방해받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준호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걱정과 희망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는 한솔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솔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들어오도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몇 년 동안 쌓인 원망과 후회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한솔이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일, 제가 허용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지혜가 한 걸음 나서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도 사과드립니다. 제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입힌 상처를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